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맡은 최효은, 정보경입니다.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효과가 하루 만에 소멸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기금리가 재상승하면서 시장에 투심을 누적시켰고요. 이란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국제유가도 상승한 가운데 월마트의 주가 급락까지 시장에 부담이 되면서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브로드컴이 엔트로픽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4.7%까지 오르는 등 오히려 간밤 증시에서 반도체는 괜찮았는데 장 마감 이후에 이 브로드컴이 엔트로픽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이러한 소식들 하나하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장기금리의 상승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 속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월마트의 주가 하락이 다우지수의 낙폭을 키웠고요. 다우지수 1.32% 하락, 나스닥도 1% 하락, S&P 500까지 0.87% 내리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디데이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WTI 2.7% 올랐고요.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장기금리는 오늘 전날 하락붐을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미국주 30년물 금리는 1.03% 오르면서 5.248%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약발이 하루밖에 가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미 재무부가 어제 10년에서 30년 구간 장기 국채에 대해서 바이백을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에 30년물 금리는 약 10bp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루 만인 오늘 장중 10년물이 4.7%대, 30년물도 5.2%대까지 오르는 등 전날 하락붐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바이백 효과보다도 구조적인 금리 상승 압력이 더 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기금리가 재상승한 이유를 이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핵심은 미국의 재정이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재정 적자도 GDP와 대비해서 약 6% 수준입니다. 감세와 국방비 확대 등으로 단기간 적자 축소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정부의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면서 국채 공급에 대한 부담은 지속되게 됩니다. 결국 장기채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백은 수급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뿐이고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 구조 자체는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장기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빅테크 회사채 발행과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국채를 발행하고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자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바이백은 단기적인 금리 안정 카드고 재정과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결국 시장 관점에서 바이백으로 장기 금리를 잠시 누르긴 했습니다만 40조 달러의 부채와 재정 적자라는 근본적인 금리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군사에서 경제 금융 영역으로 한 단계 확장했는데요.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트럼프가 이코노믹 디데이를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 은행, 기업에게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를 한 건데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군사 압박을 넘어서 이제는 금융과 교역망 차단으로 압박을 확대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변수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죠. 미국이 이렇게 제3국까지 압박하고 나설 경우에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의 부담은 확대되고요. 이란 원유 수출 경로가 위축될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아랍에미리연합국도 이란과의 무역과 금융거래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연합국이 이란의 주요 교역과 재수출 통로이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교역망 압박이 강화되는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통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원자재 운반선이 하루 9척 수준이기 때문에 물류 정상화도 아직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예상 밖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재료였지만 시장은 이보다도 중동 공급 리스크를 더 가격에 크게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2%대 상승하면서 3주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로 정리를 해본다면 유가 상승과 장기금리 반등이 겹치면서 증시에는 이중 부담이 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윤 앵커와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간밤 시장은 좀 업종별로 약간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러셀 2000 지수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그런 증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시죠. 엔비디아 약보합권,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권 정도겠네요. 0.65%의 하락세. 알파벳 1%대 하락세, 아마존은 2%대 하락세. 아마존은 아마 월마트의 실적 발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는 어제 급등이 나왔던 만큼 또 간밤 시장에서 1.7%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특징입니다. 반도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브로드컴 0.43%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 꽤나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이 엔트로픽에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1,00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대까지 튀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30년물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나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 소식에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짓누르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AI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하고 반도체를 산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나오는 계약 내용 그리고 자금 조달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4%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마블 테크놀로지도 6%대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JP모건이 3분기에 괜찮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사실상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 이외 하드웨어 쪽 보시면은 샌디스크가 2%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샌디스크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겠고 웨스턴 디지털도 1.5%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장비 쪽은 괜찮았습니다.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파는 기업들, 메모리 쪽, 그리고 장비 쪽은 괜찮은데 보시다시피 어제까지 상승 탄력이 나왔던 소프트웨어 쪽이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쪽 안 좋았습니다. JP모건 1.6%대 하락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대 하락세, 웰스파고도 2%대, 시티뱅크도 2.4%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또 다시 한번 헬스케어 쪽, 제약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상승폭을 좀 키워 나갔던 탓일까요? 특히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180% 가깝게 급등 후에 어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2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머크라든지
또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시험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간밤에는 역시나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가 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가를 IPO 가격을 좀 밑도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 월마트 실적에 따라서 홈디포, 로우스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로우스, 홈디포는 사실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래서 2%대 하락세, 그리고 TJmaxx 같은 기업들 2.6%대 하락세 나왔고요. 나이키도 작게 보이네요. 2%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스페이스X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여파가 조금 있었는데 항공 우주 쪽, 우주항공 쪽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아주 깊게 나왔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3%대 하락세, 보잉 3%대 하락세, 그리고 로키드 마틴도 3%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또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세 가지 특징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월마트입니다. 장 시작 전에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는 사실 전망치가 약간씩 다 달랐는데 이 전망치를 웃돈 쪽도 있었고 전망치보다 하회한 쪽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시선 약간 달랐고요. 이게 이제 월마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미국 내에서 굉장한 유통업체입니다. 사실 미국의 1위 유통업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월마트는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업체입니다. 고급 브랜드라든지 고급 이미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굉장히 서민적인 그러한 브랜드이기도 한데 월마트가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굉장히 이게 뭔가 미국 소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줄 만한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도 그렇고 월마트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EPS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이유는요. 관세 환급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마트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관세를 환급받은 것을 다시 한번 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월마트가 뭔가 현금이 많이 생겨서 이걸 소비자들에게 좀 내어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시장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 속에서 제품의 가격을 더 낮춘다고? 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미국의 1등 유통업체이기도 하고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격화되는 시기에서조차도 월마트가 강력한 실적을 내지 못했다라는 시장의 약간의 실망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9%대 하락세. 다만 디어, 미국의 대표적인 농기계 기업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농기계 이제 기업인 디어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요. 이 주가가 6.9%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7%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디어의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받은 이유는 디어가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주가도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이어왔는데 디어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이 지금 저점으로 판단된다. 농기계 사이클이 지금 저점이다라면서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에 울고 웃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요즘에 좀 안 좋게 움직였던 지금까지 좀 부진했던 자산 쪽이 다시 한번 강력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의견들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간밤에 7.5%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요 정책으로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이러한 기대가 좀 희미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이번 바이백이 채권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간밤 시장이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단기적으로 미국에선 지금 국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백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또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재무부나 행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AI 기업들이 투자금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꺼질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시장이 언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뀌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목요일 시장 정리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시장 상황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성주원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1%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압박한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오늘은 장기금리 반등, 국제유가 상승, 월마트 급락 이런 것들이 동시에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2% 떨어졌고 S&P 500과 나스닥도 0.87%, 1.0%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월마트가 미국 내 동일 점포 매출에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데다 또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9%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도 뛰었는데요.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9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진 것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네, 어제 베선트 재무장관이 국채 바이백 확대를 발표하면서 장기금리가 크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재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역시 이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는데요. 어제 재무부가 장기 국채의 바이백 규모를 최소 2배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약 10 베이시스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0년물 금리가 다시 5.25%, 10년물도 4.70%로 뛰면서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이 바이백이 시장의 단기적인 수급은 개선할 수 있지만 역시 40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국가 부채, 재정 적자, 또 인플레이션, AI 투자에 따른 대규모 회사채 발행 같은 이런 구조적인 금리 상승 요인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늘 바이백을 회당 40억 달러보다 더 늘릴 수 있고 또 미국 정부는 큰 툴킷을 갖고 있다라면서 추가적인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려면 결국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금리 그리고 증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바이백 규모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늘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게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또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부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재정 적자와 또 향후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을 시장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상황과 국제 유가도 중요한데요.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또 장기 금리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분간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런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란발 유가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런 것들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원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금리의 반등과 국제유가의 상승이 투심을 위축시켰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는 금리와 유가를 움직일 재정정책과 중동 이슈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가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구글의 웨이모가 로보택시용 맞춤형 AI 칩을 자체 개발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모회사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 알파벳이 이제 데이터 센터용 자체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은 들려드렸는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도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지금 이렇게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다 자체 칩을 설계하고 양산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부분에. 그래서 이제 AMD라던가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낮아진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마저 개발자들의 어떤 그런 업력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되는 일련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엔비디아가 뭐 갑질 아닌 갑질이죠. 뭐 엔비디아가 갑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 칩의 성능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초반부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성형 AI 경쟁에서 뒤처졌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썼었는데 이제 자체 칩의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굳이 엔비디아 칩을 저렇게 비싸게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마진 확대에 좀 방점을 두고 일단 외부 판매보다는 마진 확대에 방점을 두고 일단
그 양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좀 더 다른 생각이 들면서 야 외부 판매까지 해볼까 뭐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가 데이터 센터용 칩을 양산을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피지컬 AI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드론, 뭐 자율주행차, 로봇 여기에 들어가는 칩까지 옮겨가는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도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 칩도 자체화했고 이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칩도 자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능이 지금 엔비디아와 AMD가 만들었던 그 칩의 성능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성능을 우월하게 추월한다고 하네요. 그게 네. 이제 객관적으로는 저렇게 연산 처리 능력에서 나타났는데 초당 1000조회. 초당 1000조회는 이건 예, 감이 안 올 정도인데요. 그러네요. 1초에 1000조회 이상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연히 유일하죠.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제조가 되는데 이미 양산해서 신규 로보택시에 탑재하기 시작했다. 뭐 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의 주크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자율주행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체 칩의 성능이 안 되는데 실험적으로 하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웨이모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 테슬라가 또 무섭게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이모에 탑재를 할 정도로 성능이 올라왔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나 엔비디아의 칩 대신 자체 칩을 지금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맞춤형 칩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초당 1000조의 연산 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 칩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고 하는데 다른 AI 칩들과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볼까요? 네. 자, 웨이모 칩이 엔비디아 뭐에 버금간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1초당 1000조회의 네. 연산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토르.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뭐 블랙웰, 뭐 루빈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최첨단 칩의 모델의 이름이고 이제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건 또 이제 세트 이름들이 달라요. 저기 토르 우리 좀 그 인지도가 그 단어가 높잖아요. 영웅 이름이잖아요. 마블에. 그렇죠. 토르로 나가요. 저건 또. 그리고 그 로봇에 나가는 건 또 따로 있잖아요. 뭐 그렇죠. 로봇에 들어가는 칩 이름은 또 따로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칩의 성능 동급 아니면 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TOPS는 저 줄임말이 저거였습니다. 밑에 나오죠? 테라 오퍼레이션. 뭐 저기가 나오는데 네. 그 줄임말이에요. 그 웨이모가 만든 칩 이름이. 자, 그래서 어쨌든 제규어에 들어가는 아이페이스에 들어가는 거에서 지금 지커라고 중국 길리 자동차에서 우리가 지리 자동차라고 하죠. 지리 자동차에서 만든 지커라는 이 로봇 택시에 지금 웨이모 맞춤형 칩이 최적화돼서 들어갔다. 제규어와 지커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이쪽에서 이제 웨이모가 사실 그 탑승 서비스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뭐 앨런 머스크가 계속 뭐 50개 주를 빨리빨리 하겠다 했는데 진척이 좀 느린 반면에 웨이모는 지금 점점 하루가 다르게 이 탑승 이력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맞춤형 칩까지. 그래서 알파벳이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용 맞춤형 칩에서 자율주행차 자체 칩 설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 절감이겠죠. 엔비디아 칩보다는 훨씬 싸고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에 어떤 연동성 면에서도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기술 주도권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알파벳이 역시 뭐 엔비디아에게는 좀 뭐 더 두려운 존재죠. 칩을 만드는 전문 업체도 아닌데 칩까지 이제 생산해 버리니까 엔비디아가 한 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알파벳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자율주행까지 자체 칩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도 알파벳의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파벳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5월 달에 최고점에는 못 미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갭 상승과 갭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시 갭 상승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갭 상승했던 부분까지 일단 내려온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간 정도. 지금 보시면 5월 달부터 지금 8월 달 중순까지 흐름을 보니까 한 위아래 폭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로 다시 간다면 위 상단인 $380 정도
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파벳의 주가는 최근 갭상승과 개파락이 함께 나왔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는 아마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라임 비디오 확장의 승부수를 띄운 아마존인데요. 남미 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아마존도 뭐 발을 안 걸친 곳이 없죠. 아까 사실 자율주행차에서도 아마존의 자회사가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아마존은 우주 여행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제프 베이조스가. 네. 자, 그리고 이미 쇼핑몰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점차 나아가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데이터 센터까지.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를 위협하는 제1의 존재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네. 넷플릭스 말고 그 다음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대상 국가를 봤더니 라틴 아메리카에 몰려 있는데 월드컵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월드컵에서 보셨던 조 1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선 통과해서 본선을 갈 때 봤던 그 주요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자, 이쪽에 집중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지역에 이 정도 투자는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향후 몇 년간 10억 달러를 여기다 투자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주로 투자할 것이 지금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이에요. 우리도 보시면 지금 이강인 선수 때문에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경기를 막 쿠팡에서 보려고 쿠팡 거를 신청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이 선수들이 다 스페인이나 잉글랜드나 주요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남미 지역에서 프라임 비디오 스포츠가 전례 없는 성장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까지 8월 달 이제 지났는데 이미 2천만 플러스 가고 2025년도 전체 기간 합계를 이미 초과한 상태여서 12월까지 가면은 또 신기록이 나올 것 같고요. 네. 팬으로 따지면 이제 한 가구에 3명, 4명 정도 따져서 6천만 명 플러스 팬. 해서 축구, 농구, 미식축구, 테니스, 복싱 뭐 이런 스포츠가 워낙에 충성도가 높고 시청 시간이 깁니다.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성장을 지금 도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리지널, 우리도 보면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래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시리즈들 나오잖아요. 다른 뭐 방송에서 따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리지널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선택하는데. 네, 네. 그게 제일 많은 곳이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거죠, 팬이.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으로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만 볼 수 있는 시그니처 시리즈들. 그래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오리지널들을 많이 해가지고 신규 콘텐츠를 25개 이상 가져가겠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향후 성장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아마존 프라임도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신규 프로그램도 확대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주가가 간밤에는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구글보다는 좋죠. 자, 8월 달 들어서 아마존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고가를 역사상 신고가를 뚫은 다음에 지금 조정이 2주일 동안 나오고 있는데 얘는 네. 반대로 지금 갭상승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또 다시 간다면 역시 시가총액 5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 중에서 지금 퍼포먼스가 아주 지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갭상승 지지 부분에 왔기 때문에 다시 280달러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존의 주가는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갭상승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관련주의 영향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입니다.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한 AI 칩을 이번 해 안에 소량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수출 규제에 충족이 될까 하는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올해 말부터 소량 출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중국의 여러 고객사가 이미 해당 제품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제품은 엔비디아의 언어 처리 장치 LPU를 중국 시장에 맞게 설계한 제품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그룹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을 활용하며 엔비디아 GPU와 함께 작동합니다. AI 모델 학습보다는 챗봇의 응답 속도를 높이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AI 추론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실제 판매를 허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메모리 전문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마이크론이 미국 아이오다주 보이시에 차세대 메모리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입해 수백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마이크론 리서치랩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국에 들어서는 최초의 메모리 전문 연구 허브로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 병목 해소가 핵심 목표입니다. 차세대 메모리와 고성능 연산 아키텍처, 첨단 패키징과 미래 반도체 재종 공정 등을 연구합니다. 마이크론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 고객사와 학계, 정보기관, 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번 100억 달러 투자는 기존에 발표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 투자와는 별개입니다. 산자이 메로트라 CEO는 미국의 AI 미래는 미국산 메모리를 기반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 AI 메모리 업계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R&D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메모리 3사의 경쟁 구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TSMC 관련 뉴스입니다. TSMC가 1.6나노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증까지 이미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1.6나노급 A16 공정 개발과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16에는 웨이퍼 후면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슈퍼 파워레일 SPR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전력 배선을 웨이퍼 전면에서 후면으로 옮겨 데이터 신호와 전력 배선 사이의 병목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A16은 AI와 고성능 컴퓨팅, HPC용 반도체에 적합하며 올해 4분기부터 양산될 예정입니다. 기존 2나노 개량형인 N2P 공정과 비교하면 처리 속도는 8에서 10%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 소비는 15에서 20% 줄고 칩의 직접도는 8에서 10% 높아질 전망입니다. 첨단 AI 칩을 둘러싼 파운드리 미세 공정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 반도체 여전히 시장은 굉장히 뜨겁고 바쁩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브로드컴이 AI 칩 투자를 위해서 6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가 최초 보도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브로드컴이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6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블랙스톤과 아폴로 등과 부채 조달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AI 기업 엔트로픽의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에도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 구조에는 300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부채와 선순위 담보부 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아폴로와 블랙스톤은 지난 6월 엔트로픽에 350억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금융사들과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업체가 칩 공급을 넘어 고객사의 자금 조달까지 지원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AI 시장,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게 또 주가로까지 그리고 실적으로까지 매출로까지 이어질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최근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연일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핵심 가상자산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행정부 차원의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들과 만나 클래리티법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현재 정부 관계자의 디지털 자산 관련 이익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원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계에도 규제 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수장,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CEO 등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도 의회 입법과 별개로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11월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 신청 접수와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큐엔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이유 중 하나가 뭐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갖다가 그 전날, 그저께죠,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어제 주가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노조와 임금 협상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였고요.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그 SK하이닉스의 그 인센티브 지급안은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는데 그 합의안은 결국 이제 영업이익의 10%를 갖다가 정직원들 나눠주겠다. 그러면 정직원이라 한다면 사실 또 n분의 1 하면 정확하게 대충 1인당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에 처음 합의안이 나왔을 때는 이제 1인당 7억 원. 그러니까 한 뭐 3년 차, 뭐 6년 차 정도만 하더라도 7억 원의 현금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의 직원들을 둘러싼 뭐 심지어 뭐 코미디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리고 뭐 대학 입시에서도 그 의대가 아닌 또 다른 관점에서 반도체과라든지 이공계에도 사실은 그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현상의 또 다른 이제 파장이 어디로 이어서냐면은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SK하이닉스에 못 가서 삼성전자 온 게 아닌데 나보다 더 훌륭한 회사 생각해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직원들이 나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간다는 자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또 타다한 불만이 어떻게 이제 귀결됐냐면은 삼성전자 직원들의 SK하이닉스로 이직을 또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한 5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파업을 갖다 불사하는 그 과정에 이르렀는데 이 모든 것의 이제 트리거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SK하이닉스의 임직원들에 대해서 그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현금 10% 지급하기로 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 논란을 갖다가 이제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SK하이닉스 노조에게 불과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새로운 이제 그 인센티브 지급안을 갖다가 제시했고 노조 측의 수뇌부가 이거를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60%를 이전에는 이제 저녁 현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60%를 갖다가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 합의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노조의 집행부는 수용했지만 결국 노조원들의 투표를 붙여서 이제 결국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투표를 결과 안 나왔겠으니까 잠정 합의안이지만 이 안이 통과된다면 또 한 번의 큰 어떤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거에서 일부 이제 주식으로 주는 것에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였는데 그렇다면은 주식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40%는 이제 그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을 지급을 하는데 그 60% 중에서 40% 그러니까 원래 주려고 했던 100% 중에서 40%의 주식은 당해 연도에 이제 주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받은 주식은 이제 SK하이닉스 노조원들이 이제 당해 연도 바로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또 다른 이제 20%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 결국 2년이 지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그 인센티브 지급안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40%, 10% 이렇게 나눠서 주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단순한 생각을 해봐도 60% 전체를 갖다가 주식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급받은 주식을 바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이제 그 잠재적으로 매도 그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버행이라 하죠. 오버행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버행 논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40%, 10%, 10%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SK하이닉스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 현금 지급액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를 갖다 다 맞물렸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안을 갖다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영업이익의 10%를 이제 사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게 사측과 이제 또 노조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직원들은 대충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걸까요? 예. 뭐 당연히 연말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그 추정치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약 272조 원, 천문학 장의 숫자죠. 내년에 더 늡니다. 내년에 447조 원인데 이 447조 원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HBM4에 대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내년에는 HBM4E에 대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 본격적 매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따라서 이제 447조 원이 될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 결정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7조 원이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전망을 했는데 이 447조 원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 10%, SK하이닉스가 계속 직원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늘린 직원이 사실은 영업이익 증가폭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 가정해서 계산해 본다면 올해는 1인당 약 8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약 1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엄청난 파장이 작년부터 있어 왔는데 하지만 이제 비록 13억 원 중에서 40% 현금을 받고 60% 주식을 받을지라도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관계자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야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아니냐라고 부러워할 만한 금액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인센티브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 그걸 거예요. 이제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예.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의 그 엄청난 인센티브 지급안이 뭐 저는 뭐 줄 수 있다 보지만 어쨌건 그 파장이 끼치면서 당장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불수하면서까지 우리도 SK하이닉스 못지않은 돈을 달라. 우리도 SK하이닉스 못지않게 돈을 벌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결국 이제 일부분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걸 삼성전자에만 끼치지 않고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기업으로 다 파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당사자가 전에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이제 60% 지급하겠다 하면 다른 어떤 파장을 갖다가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기업들도 역시 야 SK하이닉스도 주식을 지급받으니까 너네도 우리가 주식을 지급할게 라는 맥락으로 이제 노조 간의 협상에 그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저희가 또 저희 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노조 간에 합의를 했지만 이 DS 사업부입니다. 노조 간에 합의를 했지만 SK하이닉스로 옮기겠다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40%만 현금을 주고 60%를 갖다 주식을 주겠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이직하려는 그 이직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측에서는 100% 현금을 지급했던 것을 60%로 이제 주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용 현금에 대한 융통성 있는 재원을 갖다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께 발표한 SK하이닉스가 FCF를 갖다가 50% 이상 지급하겠다는 것도 연동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측 입장에서는 가용 현금을 갖다가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현금을 갖다가 보다 이제 가용성을 있게 여기저기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여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만나보고 왔고요. 이제 SK하이닉스의 인센티브 제도가 앞으로 경제계에 좀 미칠 영향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의 이제 보니까는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측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60%를 주식으로 지급을 하니 직원들은 역시나 뭐 주가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주가 부분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두 번째 이슈도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노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삼성전자 그에 못지않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저께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할 때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를 하니까 어저께 KRS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무려 13% 뛰어올랐고 SK하이닉스 13% 뛰어오르니까 이 뉴스가 이제 어제 또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저께 이제 10% 가까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메모리 초과 수요를 말미암아서 매출과 주가가 오르지만 여기에 다른 주주들도 직접적으로 반사이익을 갖다 거둘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샌디스크가 초과 이익 XSV 이제 현금이라고 XS 캐시라도 표현됐던 초과 현금에 대해서는 100%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면서 샌디스크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메모리 회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의 경쟁이 이제는 더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또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좀 주가가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삼성전자 역시 SK하이닉스 못지않게 이제 한 100조 원 정도의 이제 주주환원 정책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왜냐하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환원 정책에서 얘기 나오니까 SK하이닉스 약간 모호하게 이제 그 멘트를 했는데 삼성이 명확하게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FCF를 약속한 대로 충분히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일날 SK하이닉스 주가는 내려갔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는 그 주가의 희비를 갖다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간 것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치를 밝혔습니다. FCF에 50% 상한은 없다. 그러니까 FCF에 50% 넘게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저께 SK하이닉스 주가가 13%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역시 그렇다면 우리도 질 수 없다. SK하이닉스 못지않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 내놓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가 100조 원대니까 100조 원대로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지만 이 정도라면 사실은 그 주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만족할 만한 수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자막에 보신 대로 삼성전자 어제 KLS 기준으로 10% 가까이게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고 SK하이닉스가 13%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시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약속과 공시가 실현된다면 주가에 큰 엄청난 그 반등의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뭐 누가 더 먼저 했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먼저 이 발표를 한 쪽이 있을 건데 어느 쪽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까? 예. 트리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네. 거기에 자극을 받은 SK하이닉스가 그저께 공시를 했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니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내놨다고 우리도 사실 그거 못지않게 줄 수 있어라고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처거니 하면서 이제 공시와 이제 그 발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제 공시한 것은 아니고 블룸버그가 보기에도 삼성전자가 이 정도 이제 그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2분기에 이제 그 특별 배당을 가능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배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이라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소각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무엇이냐? 배당을 높이는 것이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ADR 때문에 그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가 이제 SK 스퀘어 아닙니까? 그럼 SK 스퀘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ADR 좋긴 하지만 우리의 주식이 가만히 앉아서 2.5% 희석이 됐으니까 희석한 만큼 뭔가 상쇄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소각을 한 것입니다. 소각한 즉시 희석의 부분을 다 상쇄시키니까 SK그룹은 이제 자사주 매입에 소각을 갖다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보다는 이제 주식 배당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금산분리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대주인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다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삼성전자 제조업에 대한 지분을 10% 넘길 수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주식을 소각해버리면 가만히 앉아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합산이 지분이 10%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식을 갖다 계속 매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소각보다는 특별 배당으로 인해서 주주들에게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이 보시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은 방점 어디에 찍혔느냐? 주식 소각이 아니고 특별 배당에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습니다. 기업이 가진 어떠한 특징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구조들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건데 그럼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사의 키워드는 주주 환원 정책이 진짜 정답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앞서서 저희가 뭐 워스턴 5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돈을 많이 확보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이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장 빠르게 이걸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시장에서 너무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짚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어쨌건 다만 얼마라도 나한테 배당금을 주면은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투자한 종목이 내 자산을 들여서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된 일종의 이제 그 소유자가 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배당보다도 이 회사가 갖고 있던 잉여 현금을 갖고 현금을 무엇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설비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매출과 주식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의 ROE라고 하죠. 내가 기여한 부분에서 기여한 부분에서 배당을 돌려주기보다는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매출과 그 영업이익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때 사실 그 나머지 잔여 자금을 갖고 배당을 내지 다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충분하게 배당과 주주환원 정책보다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 끌어올 수 있으면 사실 거기에다 방점을 찍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또 하나 어떤 시기입니까? AI의 혁명 시기입니다. AI 혁명 시기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제조 내지 설비 투자 내지 R&D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충분하게 R&D 내지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설비 투자를 갖다가 훼손할 정도로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면 그것은 황금 많은 거위를 갖다가 배를 갈라서 내가 지금 당장 더 많은 갖다가 황금알을 갖다 얻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정보에 투자할지라도 배당보다는 더 어떤 배당을 못 줄지언정 이 회사가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 끌어올 수 있다면 거기에 방점을 짓고 찬성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주환원 정책 천문학적 끼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문학적으로 그 가져오는 주주환원 정책이 사실은 옳으냐, 더 이 돈을 갖고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맥락도 동시에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실적을 잘 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주주 환원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다방면으로 기업이 결국에는 자기의 본업을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주를 생각하느냐 요들을 좀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실제로 자기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방면을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잘 쉬셨습니까?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8월도 막바지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월 시장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지난 7월까지 공포스러운 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고 뭔가 새로운 어떤 희망을 좀 품어볼 듯한 그런 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엊그제와 또 어제의 장이 이렇게 물론 이제 변동성은 굉장히 큰 거는 맞습니다만 급락 이후 다시 바로 그 이상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건 시장이 분명히 7월 때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6,900선 다시 근접을 한 상황이죠. 어제 잠시 6,900선 넘기도 했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이 코스닥이 저렇게 코스피가 저렇게 6% 가까이 급등을 할 때도 코스닥도 저렇게 2% 가까이 올라준다. 이게 또 지난 6, 7월 장과는 또 사뭇 다른 또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물론 지금 뭐 다시 화끈하게 상반기 때와 같은 어떤 강세장으로 간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니야 그렇게 가기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시장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뭔가 변화의 어떤 그런 기류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제 나왔던 SK하이닉스의 이제 4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주주환원 소식도 역시 그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최근 나타나는 증시 반전의 신호들 몇 가지를 한번 좀 조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인데요. 그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기다리 고기다리. 예. 기다리고 기다리던 환원치 이제 나왔습니다. 뭐 내용은 대충 다 아시니까 제가 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장의 평가 반응 어제 주가가 뭐 12% 넘게 급등을 했고 애프터마켓에도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보면 시장의 반응은 계속해서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증권사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골자는 그거더군요. 늦었지만 나왔다. 그 다음에 예상 내용은 예상치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내용이 괜찮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 스트리트 컨센에 비해서 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이게 아마 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또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결국은 앞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뭔가 또 있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희망을 전주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잉여현금 흐름, 즉 FCF의 50% 원래는 최대 50%까지라고 했던 그 부분을 이하, 그러니까 최저로 최하 50% 이상이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주환원의 그 규모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뭔가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거. 이게 시장에 좀 더 환호했던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또 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뭐 일단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계속해서 뭐 기사로 한 회사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뭐 대부분의 뭐 심지어 연합뉴스까지 받는 걸 보면 나름대로 확인을 했을 텐데 얼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100조 원 이상 100조 원대 적어도 100조 원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걸 곧 내놓을 것이다. 뭐 이달 말에 이사회를 연다고 하는데 뭐 당장 다음 주 이달 말이니까요. 다음 주 중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반응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예. 어제 나온 이제 SK하이닉스의 그제 나왔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제 나왔던 이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 내용, 이 부분,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과 이제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한테 보면은 일종의 이제 설레죠. 빅테크들, 뭐 애플을 위시한 이런 빅테크들이 어떤 식으로 주주환원책을 펼치고 있는지 비교를 한 표입니다. 이걸 한번 좀 보시죠. 이 현금 흐름 쪽에서 일단 첫 번째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빅테크들은 사실은 계속 우상향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실적이 또 하나가 이겁니다. 예측 가능한 FCF 잉여 현금. 그러니까 그 현금 이 캐시플로우 이게 물론 사업이 꾸준히 좋아지니까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이 예측 가능한 그 현금 흐름을 이제 시장에서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다,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게 대표적인 시클리컬 특징 아니겠습니까? 호황기 때는 엄청 벌고 불황기 때는 뭐 적자나고.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이제 시클리컬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죠. 근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우상향을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주주하는 방식도 매년 정기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바이백 또 배당 뭐 이런 부분들 뭐 자사주 소각 특히 이제 애플이 대표적으로 자사주를 매년 엄청 소각을 하죠. 배당보다도 그렇게 해서 주가를 계속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은 좀 이제 시작하는 거지 굉장히 낯선 그런 문화들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뭐 조기 집회 이번에 40조 이게 3개월 동안 집중된다는 건 이게 좀 의미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연간 환원 규모가 85에서 110조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아직 차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다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3월 말에 또 얘기가 좀 나올 거고 지금 또 중요한 게 2017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6년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그 얘기가 이제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이것들을 시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좀 앞으로 볼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 사이클 뭐 하여간 결국 시클리컬인 상황에서 산업 구조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 빅테크들처럼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그런 배당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 사실 주주환원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LTA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씩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고요. 자,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 조금 종합을 해 보면요. 다음 달 말에 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죠. 요
총 주주환원이 100조에서 200조 원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지금 스트릿 컨센은 한 150조 정도까지 신문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나오고 있는데 뭐 증권가에서는 150조는 좀 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100조 원 정도 내외의 배당만 이 주주환원 정책이 나와도 시장에서는 뭐 환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음 주 중 아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의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FCF의 50% 이제 최하단이 50%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올해 버는 것보다 내년에 버는 게 훨씬 더 크죠. 지금 적어도 2028년까지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현재 구조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처럼 뭐 일부에서 물론 아직은 대세는 아니고 일부지만 2020 내년 하반기 보통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대부분의 주류고요. 2028년 얘기까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2030년까지 적어도 지금의 어떤 그런 공급 쇼티지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2028년 이후로 가면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나고 좀 더 이제 많은 상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 오히려 메모리 수요가 지금보다 더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돼서 보다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지금 끼케야 뭐 2020 내년 하반기 정도 사실 2018년 정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증설하고 신규하는 이런 팹 물량들까지 감안한다고 2030년 넘어가는 물량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렇게 만만치 않다, 녹록하지 않다. 심지어 낸드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 3일 전에 나왔나요? 앞으로 4년 동안 공급 쇼티지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월가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메모리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렇게 뭐 예전처럼 착착착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건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비교하는 것도 그냥 흥미롭게 하나 보시죠. 네, 뭐 40조에 뭐 100조, 200조인데 뭐 이거는 좀 오바고 100조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좀 보시고 더 나오면 뭐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시총 대비 비중 이런 부분들, 하루 평균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볼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한 6,500억 정도 집행을 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좀 더 많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또 임직원들 보상용 또 자사주 매입이 또 있어서요. 그 부분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사주 그러니까 별개죠. 이번에 하는 것과 추가로 더 있을 것이다. 규모가. 그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주주환원 효과 뭐 이 정도 보시죠. 네. 하나만 뭐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면 뭐 요거 이제 넘어간 거고 하나만 더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거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의도에서는 좀 나오더군요. 자, 앞서 보셨던 대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미 말씀드렸던 겁니다. 엔비디아발 AI 인프라 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얘기. 이건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이런 유동화 작업, 금융화 작업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금 조달 관련 리스크가 대폭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적어도 그 부분. 그다음에 AI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재무부의 장기부채 바이백.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기대효과 이거죠. 이거를 얘기가 나오고 오늘 사실 또 국채금리가 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이제 그거였죠. 어쨌든 바이백 이거는 결국 바이백 규모를 확대한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이게 뭐 구조적으로 지금의 어떤 국채에 대한 이런 물량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가져온 이유는 오늘 국채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 워치를 하고 있고 굉장히 미국한테 특히 트럼프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하여간 계속해서 조치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갈 수가 없죠. 채권 자경단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뭐 그렇게까지 손실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면 굉장히 어떤 국채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나 이렇게 하기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거. 적어도 그 정도의 브레이크 역할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파운드 가격 인상.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운드리 부분이 아픈 손가락이죠. 근데 이게 지금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흑자 전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조심스럽게 대부분 내년 얘기를 하는데 올해 내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정도. 그래서 연내 흑자 전환의 얘기가 좀 더 무게도 실리고 있다. 이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예탁금이 다시 늘고 있다는 부분도 수급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객예탁금이 100조 아래로 잠깐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좀 100조 이상으로 좀 올라와서 104조, 5조 이렇게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좀 그래프를 보면 쭉 꺾였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신용융자도 조금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 보면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의 섹터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외의 주도 섹터들에서 뭔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모멘텀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주포 사업 시제품이긴 하지만 결국은 단독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륜야 자주포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물량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맥스 500대인데 그 이상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왔던 미국 정부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최대 전투함을 비롯해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급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더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엔진, AI 데이터 센터형 엔진 수요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하나 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하나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기류가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좋은 조짐들, 시그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둘러싼 부담 요인은 여전하지만 시장 안에서는 변화의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로 금리 안정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의 수익성 여부도 여전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AI 성장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탄탄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빅테크를 넘는 다음 주도주는 나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1% 내외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장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은 어떤 거라고 보셨나요? 일단 스커필 센트가 이틀 전에
바이백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빨이 하루 딱 간 거. 하루밖에 안 갔어요. 네, 어제 다시 또 장기 국채 금리 오른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고 그거에 비해서 강도는 약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경제 제재를 하겠다. 네. 그 말은 일단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단기에 끝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경제 제재라는 건 좀 길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면 이제 뭐 유가건 불확실성이건 좀 길게 갈 수 있다. 요 정도 한 2개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이제 바이백 규모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밖에 가지 않았고 또 미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또 유가를 상승시키면서 증시에 부담이 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과 관련한 환경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수 자체보다도 유동성의 변화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일까요? 결국은 다 유동성 게임이죠. 뭐 우리가 뭐 정책 얘기하고 무슨 물가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지만 그게 결국은 다 유동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격을 가진 모든 자산들은 살려고 하는 돈, 결국 유동성 양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그건 수급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질문 주신 게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 8페이지인데 미국 네. 유동성 현황이라고 해서 유동성 프락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드에서 한 2, 3일 전 걸로 매일매일 발표를 하는데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그중에 빨강색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네네. 가장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저게 5.79달러, 그러니까 7,9조 달러. 이게 6조 달러가 조금 돌파했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이 살짝 흔들리는 거에 무관하지 않다. 유동성이 지금 워낙 긴 그래프라서 끝에 보시면 살짝 꺾이고 있거든요. 이 빨강색이. 살짝. 네네. 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에 보라색으로 TGA라고 해서 8월 17일 현재 9,320억 달러라고 돼 있는 이 TGA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바이백. 재무부에서 채권을 얼마나 바이백을 해줘라고 네. 하면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국가 통장입니다. TGA가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인데 저기서 이제 지출을 하면서 사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다시 국채금리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군요.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재무부가 일단 나섰죠. 어제 또 이게 급한 불이 될지 영향력이 길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스카페센트가 C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바이백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 네네. 저는 그 효과가 뭐 일장춘몽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뭐 절대 사대주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SNS에 스카페센트가 이 말을 한 걸 누가 딱 올렸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미국 정부와 맞설 텐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네. 그만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이라든가 네. 이 어떤 정책의 강도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그런 면들이 일장출몽까지는 아닐 것 같고 시장에 있다 이런 시그널을 던지는 거죠 계속. 네. 그런 조금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종국에 가서는 다음 주인가요? 8월 27일, 28일 잭슨홀타운 미팅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만날 거 아닙니까? 사실 뭐 평소에 잭슨홀타운 미팅은 별 내용 없습니다. 네. 그냥 이제 환경 좋은 데 가서 우아하게 회의하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 장기국채 사실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일본만 해도 거의 하다가 마이너스 몇 년 전에 마이너스 그렇죠. 국가였던 게 네. 지금 30년물이 3% 거의 찌글뚱말뚱하고 있고요. 독일도 거의 4.28 뭐 4.3% 지금 찌울뚱말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뭔가 이제 뭐 결의 내지는 뭔가 의지를 확인하는 그러면 조금 안정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약간 비난 전망과 희망을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이 바이백 이야기로 넘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국채금리 하루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도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유는 많은데 한 4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흔히 아는 말로 재정 지출 확대죠.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가 찍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GDP가 32조고 이번에 찍힌 국가 부채가 40조. 그럼 이게 거의 한 125%, 124%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쌍둥이 적자 얘기 나온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 윤정기로 찍어버리면 되는 뭐 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재정 적자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갑자기 뜨는 거는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는 AI 이따 우리가 얘기가 되겠지만 AI 네네. KPX 투자를 지금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최대 규모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 기존에 갖고 있는 현금의 한 60%를 지금 조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잉여 자금이 완전히 그냥 뭐 제로로 딱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회사채 찍고 그래서 여유 자금을 또 조달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채권 공급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회사채와 국채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구글 같은 경우가 20년인가 30년물 회사채 발행을 한 게 금리가 6% 중반을 줍니다. 네. 그러면 같은 기간물 국채를 사겠습니까? 구글의 회사채를 사겠습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국채를 던지고 회사채를 사는 거예요. 그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금 띄워드리는 13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모건 스탠리, 죄송합니다. 모닝스타가 3일 전에 지난 3년 동안 좌측 그래프가 본드 펀드 다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채권 펀드에서 국채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른편 그래프가 회사채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란 말이에요. 방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왼쪽 그래프 보시면 국채 보유 비중이 한 35% 갔다가 지금 30% 초반으로 쑥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회사채가 27.5% 정도 됐다가 30% 확 늘어나고 있지 올랐네요. 않습니까? 이 말이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던지고 훨씬 어떻게 보면요, 이 빅테크 회사들 대부분은 미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더 좋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금리를 한 2% 더 준다는 거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꼭 안 좋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현상이라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들이 현금 조달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은 AI 성장을 또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니까. 네. 또 한편 그래도 국내 채권 금리와 증시에는 좀 어떤 리스크나 부담으로 연결이 될 것도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요, 수백 가지의 거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네. 그럼 이 금리가 우리 흔히 하는 말 이런 얘기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할 때는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 성장을 볼 때 앞으로 이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분모의 할인율, 금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율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높아지면, 분모가 많아지면 전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위험 자산이라는 국채가 금리를 뭐 10년물만 해도 5% 가까이, 4.6%, 30년물만 해도 5.3%씩 주는데 네. 뭐하러 주식을 투자해,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 답이 없어요. 이 장기 국채 금리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단기적인 어떤 이 트리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거 답 없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잭슨홀타운 미팅에서 네네. 각 국가들이 이제 공조를 하면서 좀 불을 끄는 이런 네. 모습이 그나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모습 아닌가. 그리고 하나 약하지만 지금 이제 케빈 워시 쪽에 연준에서는 지금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서 뭔가 조치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재무부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제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에서도 뭔가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 정부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카페 센터가 그간 조용했던 스카페스 굉장히 자주 보이잖아요. 네네. 부랴부랴 좀 피마 레포 퍼실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큰 작용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결국은 이 금리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느냐가 시장에는 중요한 변수인데, 이제 핵심 성장축인 AI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죠. 앞서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빅테크 AI 투자 급증으로 인한 과잉 투자와 수익성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상당 부분 해소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뭐 프로그램 가서도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2, 4분기 실적 발표 거의 마무리됐죠 이제. 네.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정도 남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 보시면 이번 2, 4분기 실적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건가요? KPX 투자가 계속 될 거냐, 계속 될 거라고 발표를 다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가 두 번째, 클라우드 성장이 계속 될 거냐. 클라우드 성장 부분이라고 하는 건 AI 성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프 보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구글, 아마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클라우드 수주 잔고입니다. 백로그라고 하죠. 수주 잔고란 게 아시겠지만 향후 한 2, 3년, 1, 2년 정도의 매출을 계속 쌓아놓는 거잖아요. 네. 확정된. 그게 지금 84%, 뭐 많은 곳은 380%씩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AI 성장은 계속 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확인하는 게 제가 4페이지 보여드린 그래프 한번 꼭 띄워주시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프리 캐시플로우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잉여 현금 흐름만. 근데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을 미리 따진다는 건 좀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잉여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업,
AI 관련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OCF입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서 OCF에서 KPX 투자 부분이라든가 지출을 뺀 나머지가 프리 캐시플로우예요. 네. 근데 지금 프리 캐시플로우를 볼 단계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KPX 투자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국면이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아까 클라우드 매출에서 중요한 그 비슷한 개념으로 OCF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오라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영업 현금 흐름 OCF가 네. 일관되게 한 두 자릿수 이상 20%대 후반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AI 관련한 매출에서 일단 돈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현금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 정도면 이 AI의 어떤 수익성의 문제는 일부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며칠 전에 엔트로픽이 또 2, 4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네. 기대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성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10월이나 11월 중에 상장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가치 한 2조 달러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 기점이 AI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이제 조금 확실히 가시는 그런 네. 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돌아보면 과거 아마존의 대규모 투자 확대기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사실 이 아마존 KPX 투자 주가 보내드린 이유는 네.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네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성을 걱정했었고 이제까지 제가 OCF 등등 언급했던 거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시스템이 새로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국가,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이런 그 기업들이 이 과감한 KPX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본 지출을 하죠. 근데 자본 지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쪼달리고 이걸 제대로 다시 환원할 수 있어 수익성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존의 케이스를 한번 정확하게 보시자고요. 그래프 보시는데 아마존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한 1년 반 되죠. 네. 주가가 자그마치 56%가 하락합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해요. 반토막 이상 납니다. 이유가 보니까 21년부터 22년 저게 팬데믹 직후거든요. 그때 그 인프라 투자 확대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해요. 물류 자동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현금은 쪼그라들고 넷 인컴, 순수익은 계속 줄어들죠. 파란색 넷 인컴 계속 줄어들어서 2022년도 12월 달에 마이너스 형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같은 추세로 저 주황색, 오렌지색 프리 캐시플로우, 2년 현금 흐름도 계속 마이너스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막 과감하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 과감하게 투자했던 인프라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매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2023년도 초반부터 극적인 변화가 와요. 넷인컴 플러스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주황색 프리 캐시플로우도 재작년 한 가을 정도까지 폭증을 계속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거는 지금 AI 투자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KPX 투자가 과감하게 한 이후에 넷인컴이라든가 프리 캐시플로우가 다시 탄력적으로 성장하는 이 모습을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보고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가 KPX 투자에 따른 뭐 수익성, 현금 흐름을 다 설명해 주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도 힌트를 좀 주신 것도 같은데 현재 AI 성장 사이클 계속 뭐 2027년 이후로도 쭉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정리가 일단 될까요? 두 가지로 간단히 구분하죠. AI 네. 성장이라고 하면 AI 시장 자체가 성장할 거냐? 저는 이제 초기라고 봐요. AI 성장은 이제 초기라고 보고 두 번째는 한참 이슈가 되는 AI KPX 투자가 언제까지 될 거냐. 네네. 7페이지 좌측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보시면 네. 이게 공통적으로 최근 구루하우스들이 공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저 오른쪽 바 차트 보이시잖아요. 네네. 이게 2027년 정도까지 가면서 분기별 KPX 투자 성장세가 꺾일 거다. 그럼 이 꺾이는 게 이제 성장세가 꺾인다는 거니까 지금 최근에 구루하우스들이 공통적으로 전망하는 게 2027년 또는 2028년까지 KPX 투자가 계속 될 거다. 그럴 수 당연한 것이죠. 이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무리 국면이 27년에서 28년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저게 이제 AI가 끝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AI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인프라 역할을 하는 투자가 이제 28년까지 될 거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캐펙스 성장률 둔화와 AI 수요 성장의 지속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군요. 구분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AI 성장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이런 성장 기대가 주가를 계속 뒷받침하려면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의 실적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수준은 20배 정도 됩니다. S&P 500이. 뭐 비록 20배 정도면 역사적으로 한 뭐 1배, 2배수 정도 높은 수준인데 저는 최근에 벌어들인 수익이 지금 네. 자료 있지만 말씀으로만 드리죠. 네. 지난주 현재까지 이번 2, 4분기 분기 EPS 성장률이 50%가 넘어요. 앵커님 50%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을 빼면 30%예요. 이거 네. 전무후무한 숫자입니다. 최근에 시장 흔들리는 거 금리 뭐 문제 또 지난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 건전한 저는 조정이라고 봐요. 저희도 노출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실적의 성장세가 빅테크를 넘어서 다른 업종으로 또 얼마나 확산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눈여겨볼 업종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모더나를 기점으로 한 헬스케어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네네. 뭐 유전자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 AI 관련한 AI 프레임워크 내에서도 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네. 뭐 GPU, 메모리 뭐가 있을까요? 뭐 광통신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 센터 때려짓고 뭐 테라펩 지금 텍사스에 어디죠? 테슬라가 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자재 조달하고 만들고 때려짓는 거 다 산업재입니다. 이런 AI 프레임워크 내에서만 봐도 여러 가지 분야를 또 교집합으로 다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게 저는 파워 인프라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워 좀 인프라. 적당한 분산을 네. 해놓으시면 큰 변동성은 좀 피하면서 적당한 상승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리와 AI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도 확인해야 할 변화들이 많다는 거 오늘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기금리의 안정세가 나타날지, 뭐 AI 투자가 실제 현금 흐름과 실적으로 연결될지도 중요하겠고요. 그 온기가 빅테크를 넘어서 다른 업종, 또 국내 시장으로 이어질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다시 떠오른 국채금리의 압박 속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개입한 바이백의 규모 확대, 이 생각보다 영향이 크게 오래 가지 않은 겁니다. 하루만 가고 바로 이렇게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에서 동일 점포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9%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영향받아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 속에서 아마존도 정규장에서 2%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0.26% 다시 상승해내면서 260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음에도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지켜주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마이크론도 정규장에서 4%대까지 상승을 했고 샌디스크도 2%대 상승, 웨스턴 디지털까지 1%대 상승하면서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본사가 있는 미국 아이다호주에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AI 메모리 연구시설을 건설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받아가면서 4%대까지 상승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0.5% 하락하면서 96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관련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메타의 구입이 이야기가 됐는데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AI 고객사 중 하나로 부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 대규모 지출을 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강보합권을 지나가면서 48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타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54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하락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칩, 장중에 중국 고객을 위한 AI 칩을 이번 겨울부터 소량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엔비디아 측이 이걸 전면 부인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현재는 0.1% 상승하면서 21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0.29% 상승하면서 312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테슬라도 0.19% 상승, 알파벳까지 0.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국내 ADR 종목들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 한국전력도 0.45% 상승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4%대까지 올라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상승폭을 그려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본주가 두 자릿수의 상승을 이루면서 이 영향을 받았다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JP모건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7년까지 최대 180조 원을 추가로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 받았고요. 또 노무라 증권이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63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 ADR 금융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KB금융지주 2%대 하락했고 우리금융지주가 5%대까지 밀렸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2%대 하락하면서 금융 종목들이 흐름이 아쉬웠다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통신주들도 1%대 하락하면서 각각 38달러 선, KT는 18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다음 지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0.26% 하락했고요. 1079포인트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EWR 한국 ETF 현재 0.04%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3% 상승하면서 11,000포인트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가 흐름은 간밤에는 2%대까지 상승했고 현재도 강보합권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에 이란을 향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지표들도 살펴봤습니다. 네,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발백 확대 발표 이후에도 이 녹록치 않은 구조적 여건 탓에 고금리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투심을 좀 잡는 모습이었는데 AI에 대한 기대감 유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